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에는 중국통 이분과 함께합니다. 아니에요. 장윤선 기자 어서 오세요. 오해하십니다. 중국통 아니고요. 그냥 중국에서 살다 온 아줌마예요. 기자로서 생활인. 살다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생활인으로서 살다 왔어요. 아, 그러지 예. 마세요. 예. 예, 그럼 중국 생활통. 네, 생활통. 자, 한중 관계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윤상현 의원조차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게 외통수로 가는 거고 위험하고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는데 도대체 출구 전략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부터 추가된 발언이 있어요.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향해서 청나라 주재관, 조선 말기의 청나라 주재관이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싱하이밍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에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옮긴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위안스카이는 국사교과서에서 만나보셨을 텐데 한자 그대로 그 원세계라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1882년에 이모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해서 조선에 파견돼가지고 그 이후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직접 간섭하고 조정을 능멸했다. 이런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라는 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역사 속 인물을 윤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한 데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사라고 하니까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 발언은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가들도 겨냥한 거더라고요. 기업가들이 그렇습니다. 줄 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뭐 물론 종종 우리 정치권에서 소환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거론하는 거는 당연히 무게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 대사가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위안스카이와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인물을 과연 신뢰하고 계속 대사로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뭐 징계를 한다든지 중국 정부가 혹은 뭐 본국 소환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대사 교체 정도를 해줘야 이게 좀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저 윤상현 의원 거론을 해주셨는데 외통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이 외교 싸움에 전면에 나섰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통령실의 그런 뭐 적절한 조치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국가 원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국가 원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싱대사를 추방해야 되겠느냐. 계속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외교관 추방인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러시아에서 한국 그 외교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스파이다라고 해서 추방을 하니까 우리도 러시아 대사를 추방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것도 러시아에서 먼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상응 조치를 한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장 기자님? 중국 생활통. 네, 어찌됐든 저희가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이 뉴스아이킥 취재를 위해서 오늘 뭐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럽으로, 북경으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좀 했는데요. 우선 보니까 외교안보 원로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싱하이밍 대사 주장을 잘 뜯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네네.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데 배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여기에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론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정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과도하게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재명과 싱하이밍이 만났기 때문이다. 유튜브 중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싱 대사는 김기현 대표를 만났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수미
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이것은 중국의 어떤 외교관이든 학자든 등등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논박할 일이냐? 이거는 너무 위험한 외교로 가고 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 도둑이 재발절인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배팅하는 거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철저하게 계산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친중파 그렇게 엮어서 결국에는 국내의 반중 혐오 여론을 조장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어떤 파우스트적 흥정과 진배가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3년 12월 6일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었던 적은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게 계속 배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2013년 6월 27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환대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행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국빈 만찬은 인민대회당의 소규모 연회장에서 열리는데 이번 만찬은 인민대회당 중앙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금색 대청에서 열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뭐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준비를 했었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불만을 털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국내의 정쟁거리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옳고 좋은 일인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가 한중 수교 31주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그 미국에 반해서 배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배팅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거의 똑같은 문장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미국 대통령 이자 또 이전에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직접 면전에서 들은 사람이 윤석열, 박근혜 두 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이거 어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2021년 8월 31일 친강 외교부장 당시 이제 주미 대사인데요. 그 전미 미중 관계위원회 환영 기조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배 곧 미국이 중국에 패배할 거라고 중국이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싶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우리는 그냥 오로지 중국 국민의 행복 추구와 중국 자체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북경에 가 있는 김태년 의원 오늘 뭐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네네. 그 이제 카톡 전화를 무려 6번, 7번 했어요. 전화 정부 연결이 여당의 쉽지 시각에 따르면 않아가지고. 정부 여당의 그 시각에 따르면 지금 김태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중국의 갈라치기 전술에 놀아나고 있거나 중국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죠. 네, 근데 사실은 왜 갔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간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획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이 중국발이고 최상목 수석이 우리 그 탈중국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작년 나토에 그렇습니다. 가서 그랬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업에 혹시 문제가 되거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기업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러 가려고 기획을 했었던 거고 이틀째 벌써 11개 일정을 소화 중인데 중국 외교부 그리고 우리의 코트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제무역 촉진회 뭐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등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의 중국 노선에 대해서 왜 반박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블링컨도 어제 하나의 중국 노선을 지지한다고 했었다. 근데 그 나라의 노선에 대해서 우리 중국에 지금 가 있는 경제 사정을 살피러 가 있는 사람들이 싸우러 간 건 아닌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단체 관광을 60개국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 한미일 공이 불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빨리 풀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해라라고 주장을 했고, 관련해서 코트로 관계자가 외자유치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다. 그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리고 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뭐 이제 외교적으로 뭐 북한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어려운 걸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줄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만 우리하고만 어떤 외교 관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중국하고도 문제없이 친하게 좀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문제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구체적인 설명도 좀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을 지금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장윤성 기자님께서 취재를 꼼꼼하게 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제 싱하이밍 대사는 직접적으로 주체가 누군지 주어를 이제 명시하지 않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고 여당에서도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이는 화법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네. 굳이 그런 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반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중국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당신네들은 결국 중국의 패배 그리고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냐. 이런 반문을 좀 들을 수가 있는 측면이라 조금 좀 어려운 외교를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중 사이에서도 관계를 풀어보기 위한 물밑 접촉이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게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올해 우리 지금 외교부에서 공을 상당히 들이고 있던 게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호스트예요. 그렇습니다. 3국이 번갈아 가면서 호스트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호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중국 대사 논란 때문에 만약 중국 측의 호응이 없다면 회담 어려운 거다.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대통령실에서 그러네요. 사실상 밝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출국길에 올랐던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의 질문에 좀 상당히 좀 곤란해하는 듯한 모습이 좀 비쳤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이번 논란이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기사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하고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안보실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외교부의 직책상으로 보면 대사는 이제 중국의 국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다. 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제 우리 대통령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언이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제가 요 얘기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다음 얘기도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네, 요 말씀 빨리, 듣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 치면은 환구시보,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제중동포 230만 이상 살고 계시거든요. 저도 살다 왔어요. 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불안해집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중 관계를 극단의 상태로 몰고 가고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끝까지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국내 정치 하듯 외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략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일괄타결하는 방법도 외교상의 전술로 있을 수 있죠. 전략이 있나?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나? 목표가 뭔가? 이게 다 국내 정치적인 목표만으로 외교 안보가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대통령실에서 정부 여당에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관계 관련해서는요, 그 저희들이 전문가 그리고 그 여당과 야당, 양당의 입장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원장에 합리적 상식적 사람은 곤란하다. 이동관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 합리적 상식적 사람이 아닌 이동관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이동관 지키기가 점점 강도를 좀 더해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발언은 CBS 라디오 이제 한판 승부 어제 이용호 의원이 출연했을 때 했었던 얘기입니다. 직접 내용을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기존에 계속 그 한편으로 편향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가 있을까. 더구나 야당이 지금 다수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특히 일부에서 극히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논리를 여권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오히려 좀 이상해지는데 이동관 특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언론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동관 특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 논란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여당에서 이 옹호 논리로 가지고 오는 것들도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이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란이 몇 가지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일단 학폭위 관련해 가지고 이동관 특보가 해명문을 냈을 때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안을 자체 해결을 하려면 결국 문서로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담임교사 확인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담임교사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밝혔었는데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고등학교가 확인한 결과 애초에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관 특보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담임이 전결했다라는 얘기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학폭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 아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문서적인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대학 입시를 치른 것 아니냐. 이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적합하다라는. 그러니까 나름 기자 출신의 재선 의원이고 이용호 의원이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자들이 전화 연락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신 5인회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최근에 좀 만나시는 분들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이죠. 방송통신위원회야말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분이 가야 되는데 특정한 그 극우 그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뭐 그 저 보수 우파들 제대로 된 보수 우파들은 지상파 안 본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고 그리고 SNS에 수많은 황당한 그 발언들이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 뒷걸음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나 또 딸인 것 같아서 낙태병원 소개받으려고 했었다라는 등등의 정말 상식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밝혀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곤란해서 이동관이 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될지 그런 판단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동관 특보여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사실은 언론 선배로서 참 참담합니다.
지역구를 호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서울 강남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 또 장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건 여의도 그 정보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는 늘 이렇게 많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뭐 개인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방송통신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내정자, 내정 예정자, 뭐 이렇게 지명 예정자. 지명 예정자. 네. 예. 요 얘기하는 중에 오늘 또 방통위 정례회의가 매주 수요일 날 열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막 의결하고 막 갑니다. 3명 있는데. 3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야당 몫의 위원들이 임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내정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2달이 넘었어요. 일종의 국회에서 의결하는 사람을 세상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임명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해서 방통위의 위원, 상임위원이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KBS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가지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 3명 중에 2대1로 가결이 됐습니다. 뭘 해도 2대1이지 뭐.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측 위원이 이제 김효재 직무대행 그리고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요.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는 이번 주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제처 심사받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데까지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속전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시행령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리징수가 되는 거지 수신료를 안 내는 건 아니다. 법령상, 그러니까 방송법상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수신료를 안 낼 경우에는 가산금을 청구를 받게 되고 그거 안 내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하는 얘기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수신료는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결정적으로 빠져 있다. 그거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라서 충분한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되지만 징수는 계속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2,500원 계속 내야 되는 거다. 뭐 그렇습니다. 집에 텔레비전 없어도 부엌에 이렇게 조그만 TV 수성기가 있으면 무조건 2,5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방통위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대략 8월 1일에서 8월 23일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8월 23일 전에 그 김현 하고 그 또 한 명의 그 이상인 두 분, 임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김효재 방통위원장이 김효재. 8월 23일.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사실은 그 분리징수가 쟁점이 아니었어요. TV 40년째 동결인 2,500원의 시청료를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수신료를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라는 게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쟁점의 논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렇게 그 공론과 합의가 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집행정지 처분이 한상혁 승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방통위원장으로. 그럼 2대2가 되잖아요. 최민희는 임명하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2달 반 전에 전부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2대1인 상황을 실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요때 중요한 거 막 처리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너무 뭐랄까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인가, 이런 방식인가. 자, 근데 여당 쪽으로 가보니까요.
황보승이 그다음에 조수진, 김현아 의원까지 네.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겁니까? 당무감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윤리위에 회부가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다양합니다. 일단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의혹들이 좀 연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부산 지역구인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2년 선거 때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쪽에 명부까지 좀 제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수사가 속도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징계 과정은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황보 의원에 대해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이제 어제 결정을 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관련자들 출석하고 소명 듣고 이런 과정이 추가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인데 어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제 당무감사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고 몇몇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건지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인턴 비서관의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가지고 부당해고를 했다. 이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그건 노동위원회에서 1차 결정 받지 않았어요? 부당해고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사문서 위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윤리위원회에서는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어제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예. 너무 소극적인 거죠. 네. 좀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당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의진 그 윤리위원장이 답변이 당무감사위원장. 저는, 네. 당무감사 윤리위원장이시죠. 황정근 윤리위원장. 황정근 의원. 윤리위원, 죄송합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의진 의원이고 전 의원이고 그 황정근 이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이준석은 그 기소되고 수사 끝나기 전에 다 징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했더니 내가 그때 윤리위원장이 아니라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변호사로서 참 난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유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